자, 먼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타입이 그리고 스테레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VR 큐브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에 VR이라는 말이 붙었죠.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카메라란 뜻입니다.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뭐라 그러지? 그 주사위 있죠. 주사위를 만드는 것처럼 앞면, 좌우면, 그다음 뒤면, 윗면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쭉 찍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가상현실까지는 안 갈 테니까 그냥 스탠다드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옵션에 스테레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라는 옵션은 뭐냐면 입체 영상을 만들 때 쓰는 게 스테레오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이만한 안경 쓰고서 이렇게 영화 보면 입체로 보이는 거, 혹은 뭐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 쓰면 입체로 보이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편광이라고 합니다. 편광, 즉 오른쪽에 들어오는 영상하고 왼쪽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다르게 준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편광을 주고 왼쪽으로 들어오는 건 세로 편광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따로 영상이 들어오게 돼요. 실제로 이런데 이렇게 빔 프로젝터 쓸 때 두 개를 써요. 오른쪽 편광된 빔 프로젝터 하나, 왼쪽 편광된 빔 프로젝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 겹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따로따로 읽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입체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보시면 그때 이제 영상이 두 개가 나가요. 사람의 눈이 두 개잖아요. 약 몇 도라 하더라? 한 5도인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카메라를 한 5도 정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렌더링을 해요. 두 개를 렌더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테레오라고 하는, 스테레오, 즉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체 영상을 찍을 때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두 개가 나와서 입체로 영상을 찍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이 입체 영상이나 VR까지는 쓰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스탠다드 카메라에 보면 익스포셜 밸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밝기를 조절을 해요. 지금 14.24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숫자가 위로 올라가면 밝아져요. 이 값보다 숫자가 내려가면 어두워집니다. 너무 막연하죠? 도대체 저게 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자, 스탠다드 카메라 요 타이틀 옆에 조절자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 스탠다드 카메라 오른편에 이렇게 조절자가 나올 겁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떠요. 바뀝니다. 이 값을 통칭해서 익스포셜 밸류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이 값을 쓰는 겁니다. 완전한 수동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보통 렌더링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3D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수동 카메라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동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동 카메라를 좀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폰카라고 하죠. 휴대폰에 카메라 들어있잖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 이 수동 카메라도 쓸 수 있어요. 이 값을 이해하고 나면 이 핸드폰 카메라를 조작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이 이 필름 센서시티브, 즉 필름 감도라는 값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수동 카메라잖아요. 필름 카메라예요. 뒤에 카메라에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겠죠. 필름에는 빛에 반응하는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형광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필름에 발리어진 형광 물질 100개가 반응한 ISO 100입니다. 하나가 들어왔는데 200개가 반응해요. 그럼 ISO 2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400개가 움직인다면 더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뜻은 빛이 적어도, 빛의 양이 적어도 어두운 데 들어가도 환하고 밝게 잘 찍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텔레비전에서, TV에서 그 필름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많을 거예요. 이거 아이소라고 읽지 않고요. 아사 값이라고 있습니다. 아사 값이라고 있고요. 아사 100, 200, 400, 그 다음에 800 이렇게 가요. 거의 배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거 썼냐면 아사 100을 썼어요. 아사 100을 쓰면 얘를 들고 나가면 8월달 2시에 사진 찍으면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게 아사 100입니다. 야외에서예요.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입니다. 근데 이 아사 100이 8월달 7시경엔 후레쉬를 터뜨려야 돼요. 후레쉬를 안 터뜨리면 까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빛의 양에 따라서 이게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7시, 8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어둑어둑 하잖아요. 7시 들어가면 어둑어둑 하잖아요. 까맣게 나와요. 빛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기 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부터였으니까 한 6년, 5년, 4년, 94년도부터 디카 나올 때까지 한 2000년도까지는 아사 200이 주종을 이뤘어요. 아사 200은 똑같아요. 야외에서 잘 찍어요. 그러니까 8월달 2시 잘 찍혀요. 엄청 잘 찍혀요. 근데 놀라운 거는 7시경에 어둑어둑할 때 찍어도 잘 나왔어요. 후레쉬 안 터뜨리고도. 그게 아사 200이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후레쉬를 터뜨려야 됐었어요. 실내는 이 형광등만 있는 거잖아요. 조명이 어두운 거죠. 필름으로 약해요. 그래서 아사 200을 쓰고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값들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둡게 해서 그냥 후레쉬 안 터뜨리고 쓰거나 이제 그렇게 썼어요. 실내에서는 아사 100은 반드시 후레쉬를 터뜨려야 했었어요. 근데 아사 200으로 들어오면서 후레쉬를 안 터뜨리고 이 정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사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F 넘버, 어퍼처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조리개 값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뒤에 몸통이 있고 앞에 렌즈가 있죠. 렌즈 앞에 이렇게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내가 여기서 셔터를 딱 누르면 조리개가 이렇게 딱 열렸다가 딱 닫혀요. 그 조리개를 제가 조리개 요만큼 열었다 닫는 거하고 조리개 이만큼 열었다 닫는 거하고 어때요?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네,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1.2 이 두 개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딱 2배씩 갑니다. 2.4, 4, 5.8, 8, 그 다음에 12, 11, 예. 그 다음에 16, 24 이렇게 가요. 조리개 값이. 그러니까 1과 1.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1이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거예요. 조리개를 다 개방한 거고 24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카메라 구경에 24분의 1만큼만 이렇게 딱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바깥에서 사진 찍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2시예요. 그럼 햇빛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이럴 때 일로 넣으면은 필름이 다 타요. 그러니까 빛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름이 다 타요. 하얗게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조리개를 닫아야 돼요. 조리개를 조금만 열어주는 거죠. 요만큼만 열어라 이렇게 딱, 요만큼만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양을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진 자체가. 근데 그 중에 디폴트 값이 8이란 뜻이에요. 기본 값이. 그냥 야외에서, 그러니까 낮에 2시에 야외에서 찍을 정도. 그게 지금 얘의 기본 값인 겁니다. 이게 F 넘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셔터 스피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셔터 스피드. 필름 바로 앞에 셔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전에 제가 쓰던 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여기서 조리개처럼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돼요. 이 셔터가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닫아야 돼요. 얘는 300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300분의 1초를 말합니다. 300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옆에 보면 1/s라고 돼 있죠. 300분의 1초란 뜻이에요. 1000분의 1초 혹은 뭐 100분의 1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300분의 1초하고 1000분의 1초하고 누가 더 빨리 닫히는 거예요? 1000분의 1초가 더 빨리 닫히는 거죠. 100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30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 똑같이 빛의 양이 조절이 되겠죠. 필름에 빛이 얼마나 노출이 되는 것인가. 300분의 1초 동안 노출이 될 건가 아니면 1000분의 1초 동안 노출이 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레이싱 경기장에 갔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휙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요? 1000분의 1초로 찍습니다. 카메라랑 똑같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는 속도로 이렇게 쭉 찍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다 그러니까 쭉 지나가고 자동차만 선명하게 딱 찍히는 거죠. 1000분의 1초 동안 찍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셔터의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5초 노출을 했어요. 10초 노출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빛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초 노출을 했어요. 그럼 10초 동안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낮에 그렇게 하면 다 타버리겠죠. 밤에, 깜깜한 밤에 내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런 도로를 이렇게 찍는데 그냥 한번 찰칵 찍으면 어떻게 돼요? 빛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셔터를 그냥 열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초나 10초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이렇게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럴 때 셔터를 개방해 놓고 쓰는 겁니다. 노출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셔터에 대한, 수동 카메라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필름 값이나 혹은 어퍼처, 조리개 값이나 혹은 셔터 스피드나 다 뭐예요? 필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제어하는 겁니다. 빛의 양을 제어하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가 고정을 하는 거죠. 얘를 고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5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해요. 어둡네? 그럼 뭘 바꿔요? 조리개 값을 바꾸는 거죠. 혹은 필름 감도 값을 바꾸는 거죠. 실내예요. 실내니까 조리개 값은 200으로, 아니 필름 감도 값은 200으로. 내가 실외예요. 그러면 필름 감도 값은 100으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실내니까 250분의 1초, 실외니까
뭐 3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 반자동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다 수동이 아니고 반만 자동인 카메라. 반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 셔터 스피드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폰카 있죠? 폰카도 이 셔터 스피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갤럭시 S급수로 가면 이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아이폰으로 가면 이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일반 카메라들 있죠? 그 보급형 카메라들은 셔터 스피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로 조절해요? 조리개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소 값으로, 아사 값으로 조절합니다. 자, 일단 렌더. 많이 밝게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절할 게 라이트를 어느 정도 딱 세팅해 놓고 라이트의 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카메라 값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카메라의 값으로 조절해야 이렇게 나와요. 많이 밝아요. 좀 어둡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리개를 제가 16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조리개를 지금 거진 절반 정도로 조절해 놓은 거죠. 많이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갑자기 쭉 어두워졌죠. 그죠? 그러면 8은 밝았고 16은 어두웠고 그럼 그 중간인 뭐 10이나 12 정도. 네, 12. 다시 렌더링. 조금 더 밝아졌네요. 한 10 정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10.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밝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세팅 딱 하고 한 번에 렌더 이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적당한 밝기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명으로도 물론 이렇게 효과는 낼 수 있어요. 조명을 많이 넣으면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조명이 많으면 광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기는 해요. 그 꿀팁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갔어요. 사진을 찍을 겁니다. 언제 사진 찍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올까요? 1번 10시, 2번 12시, 3번 5시. 반대로 어디가 제일 안 좋을까요? 12시. 맞아요. 12시가 사진이 제일 안 좋아요. 12시, 1시, 2시가 빛이 되게 강렬하죠. 입자가 되게 세요. 굵어요. 커요. 그래서 이때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그렇게 예쁜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럼 언제가 빛의 입자가 제일 곱고 잘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10시나 5시. 그래서 전문 사진 작가들은 딱 그 시간대에 야외 촬영을 해요. 한낮에는 야외 촬영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조명을 많이 넣으면 광량이 풍부하고 조명이 그러니까 이 빛의 입자들이 많으니까 섬세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자연처럼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적당히 조명은 적당히 넣고 그 나머지 밝기는 카메라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조절했을 때 익스포셜 밸류가 13.6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아까는 14.25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불러가지고 수동 카메라로 이렇게 수동으로 카메라를 수동으로 맞추신 다음에 그리고 렌더링을 한 3번 정도 걸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이 스탠다드 카메라를 표준 카메라로 바꿔놓으면 되고요.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뭐냐면 아웃 포커싱 효과가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아웃 포커싱. 즉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다 흐리게 하는, 배경을 흐리게 하는 효과. 이걸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합니다. 위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기에 있는 여기 픽 포칼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동그란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클릭해 주면
이렇게 위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디포커스, 흐려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렌더링을 해보죠. 대략 이 정도의 흐림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흐림 정도를 제가 한 0.6까지 올려봤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이 앞쪽에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포커싱 효과 맞춰진 거. 자, 조금 더 올려보죠. 0.8. 어떤가요? 포커싱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게 잘 안 되긴 하는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바짝 붙여서 곱하기 10, 쭉 이렇게 10개를 복제했습니다. 자, 포인트를 제가 지정을 해줬고요. 네. 그 아래 보면 보케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가 보케가 들어간 효과고요. 여기가 지금 보케가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끄고, 요만큼은 보케가 안 들어간 효과를 한번 넣어보죠. 똑같은 것 같은데? 보케 효과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케 효과가 이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게 보케 효과입니다. 그 카메라를 완전히 이렇게 쭉 뿌옇게 흐트려 버리면 빛이 이렇게 번짐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걸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보케 효과를 주려고 그러는데 스케치업에서는 보케 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케 효과는 이 수동 카메라에서만 보케 효과가 일어나고 뎁스 오브 필드랑 같이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보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렌더 아웃풋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자, 인바이런먼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인바이런먼트가 대기 효과란 뜻입니다. 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그라운드가 지금 값이 0이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배경이 하늘이 안 나오죠? 배경이 지금 여기 하늘이 들어가려 돼 있거든요. 여기에 스카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카이라이트. 그래서 이 값을 1로 고쳐놔야 이렇게 하늘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간이랑 같이 맞아가지고 노을진 효과 혹은 맑은 날 효과, 구름진 효과 이런 효과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environment overrid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값들은 잘 안 바꾸는데 여기 GI 값만 종종 잘 바꿔요. GI 값.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 있는 요 값인데 여기 있는 요 색상이나 여기 값 정도를 종종 잘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빛이 조명이 있고 빛이 입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에 맞아서 빛이 이렇게 튕겨 나가죠. 네. 첫 번째 여기를 프라이머리 라이트 레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컨더리 레이라고 하는데 GI 값은 바로 이 세컨더리 레이를 의미합니다. 빛이 이렇게 튕겨서 사물에 맞아서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이 튕겨 나가는 걸 계산하는데 이거에 대한 밝기가 뭐냐, 얼마나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아니면 튕겨 나갈 때 색상을 뭘로 할 거냐. 보통은 백색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백색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게 됩니다. 원래 지니고 있는 색상에 세컨드리 레이가 빨간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물들게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게, 한 10배 정도 세게. 그럼 더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 값을 백색으로 놓습니다. 백색으로 놓고 이 세컨드리 레이만, 즉 지하의 값만 밝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내가 좀 더 리얼한 사진을 좀 얻고 싶어요. 좀 쨍한 사진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런 실내 공간을 찍게 되면 좀 쨍한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렌더링 하면 그렇게 쨍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쨍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GI 값을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실제 사진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실물과 비슷한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아리엘 퍼스펙티브 이거예요. 아리엘 퍼스펙티브가 얘입니다. 풍경 사진이요. 풍경 사진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산은 어떤가요? 명도나 채도가 그러니까 채도가 또렷하죠. 채도가 또렷하고 포커스가 잘 맞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산은 어떤가요? 채도가 없죠. 무채색이 되는 거죠. 무채색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의 사진이 나오죠. 저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무슨 뭐라고 하던데 지금처럼 보이는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들 보이시죠? 멀리 갈수록 대상체가 채도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뿌옇게 그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걸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 퍼스펙티브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여기 기본 단위가 미터예요. 보시면 여기 선라이트,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고 비저블리티 레인지가 가시 범위란 뜻입니다. 가시 범위. 어디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일 거냐. 지금 6000m까지는 선명하게 잘 보이겠습니다. 6km란 뜻이죠. 6km까지는 쭉 잘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즉 높이예요. 앰모스피어릭이 안개란 뜻입니다. 안개의 높이. 역시 6km, 즉 지표면에서 하늘로 6km란 뜻이에요. 단위가 되게 커요. 자,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죠. 아니, 사진이란다. 모델을 하나 가져와 보죠, 제가. 자, 제가 이렇게 모델링 된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원주택이죠.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켰고요. 가시 거리를 50m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안개 낀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원경이 되지만 가까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개 낀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처럼.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개 낀 효과를 만들 때는 저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건들면 안개 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 멀티플러라고 돼 있죠? 자, 이 값을 조금 더 제가 강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개의 농도가 더 짙어지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0.5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안개의 농도가 더 흐려지겠죠. 흐릿한 농도가 돼버리는 거고, 얘가 안개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터 컬러가 안개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홍색을 썼습니다.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선홍색이 돼 버리는 거죠. 역시 안개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높이를 낮출 수 있어요. 1m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안개가 1m에만 이렇게 끼는 거죠. 그런 안개가 있을까요? 있어요. 물안개 같은 거. 자, 렌더링. 그러면 지표면에서 이렇게 바닥으로만 끼는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흐리네요. 자, 멀티플러를 5로 다시 렌더링. 이렇게요. 물안개처럼 이렇게 안쪽으로만 내가 지정한 높이만큼만 안개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리엘 퍼스펙티브는 원경을 조절하기도 하지만은 가까운 데 쓰면 이렇게 안개를 조절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매트리얼 오버리드요.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지정한 색으로 렌더링하기. 내가 지정한 색으로 모두 다 렌더링하기. 이렇게요. 원래 기존에 각각의 재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재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내가 여기서 지정한 색상으로 렌더링하기. 이게 매트리얼 오버리드입니다. 단순하죠?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개념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스, 빛의 추적이란 뜻입니다. 빛의 추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요, 화면에서 보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글지글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부분 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노이즈가 나옵니다. 얘를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노이즈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레이 트레이스가 빛을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이는 빛이란 뜻이고요. 트레이스는 추적이란 뜻입니다. 빛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빛의 입자가 고운 곳이 있고 거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노이즈가 발생해요. 지글지글한 느낌이 납니다. 이때 노이즈의 리미트를 낮추어 버리면 좀 더 빛을 더 세밀하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렌더링을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요만큼만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원래 값인 0.05로 해놓고 렌더링. 그러면 옆에 하고 좀 비교가 될 겁니다. 아니면 값을 더 크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차이가 나요. 노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기본값은 0.05고 우리는 이것을 0.02로 낮추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거 베리 하이로 넣으면 0.00으로 가요. 이거
미디움이 0.05입니다. 미디움이 0.05고 하이가 0.01이고 베리 하이가 0.005예요. 그래서 이거 미디움으로 놓고 0.1로 바꿔 놓으셔도 0.01로 바꿔 놓으셔도 이 부분의 렌더링 퀄리티가 훨씬 좋아집니다. 입자를 더 곱게 계산하는 거죠. 빛의 입자를 곱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좋아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안티알리싱 필터라는 값이 나옵니다. 안티알리싱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선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티알리싱은 경계와 경계가 그러니까 안티알리싱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안티알리싱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안티알리싱이라고 해요. 만약에 안티알리싱이 없으면 경계가 딱 선으로 구별이 됩니다. 포토샵을 띄워서 보시면 조금 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포토샵을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도큐멘트를 하나 띄우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안티알리싱이라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끄고 원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색상을 채웠어요. 이번엔 안티알리싱을 체크하고 제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색상을 채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자, 경계가 보이시나요?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안티알리싱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딱 끊어져서 보입니다. 오른쪽은 경계가 안티알리싱이 들어간 거예요.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원래는 왼쪽처럼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경계가 거치니까 출력을 해도 이미지 퀄리티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알리싱을 계산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만큼 에어리아나 박스나 트라이앵글이나 캠물롬이나 렌즈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란조라고 하죠. 네, 기본값은 란조가 기본값입니다. 근데 이거 값들을 바꿔보면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딱 하나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 캠물롬이요. 캠물롬만 또렷하게 차이가 나요. 자, 어떤 차이냐면 자, 보시죠. 이 부분 캠물롬이 가장 또렷한 이렇게 가장 이렇게 또렷한 경계, 또렷한 가장 또렷한 필터링을 해줍니다. 가장 경계와 경계를 가장 뚜렷하게 잘 만들어주는 게 캠물롬이에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 란조 대신에 캠물롬으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좀 더 또렷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알리싱이 경계를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가 약간 뭉그러지는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캠물롬을 쓰면 필터가 그러니까 안티알리싱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경계와 경계가 좀 또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 안티알리싱은 여기 레이트레이스의 조절자를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안티알리싱은 조절자를 누르시면 나와요. 이제 나올 내용은 그냥 개념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효과 차이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적인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머리 레이가 있고 세컨더리 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더리 레이. 프라이머리 레이라는 얘기는 조명으로부터 나올 때 이 첫 번째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 사물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빛을 세컨더리 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D에서는 보면은 조명이 그냥 사물을 투과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여기 형광등이 있고 형광등으로부터 조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조명이 형광등 갓에 부딪혀서 입자가 분리가 되고 고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내려오고 이런 거 이렇게 가잖아요. 좀 더. 근데 복잡하게 가는데 실제로 3D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게 계산이 안 돼요. 얘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얘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입자를 계산해 주고 세컨더리 사물에 부딪힌 내가 모델링한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빛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는 4가지인데 여기에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브라우트 포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리디언스 맵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캐시라고 하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포톤 맵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3D 맥스 같은 경우는 포톤 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톤 맵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브라우트 포스는 이런 겁니다. 카메라, 지금 보이는 장면 있죠? 이 장면.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는 현재 저 장면에 각각의 위치의 조도를 다 계산합니다. 조도를 계산하고 브라우트 포스 같은 경우는 조도를 계산할 때 카메라와 광원의 위치를 삼각함수로 계산해서 조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렌더링 타임이 조금 늦어요. 이리디언스 맵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도를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밀하게 조도를 다시 보정을 해줘요. 이게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라이트 캐시 같은 경우는 빛의 입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 포톤을 직접 계산해요. 광원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상태에서 조명을 거꾸로 추적을 해 나가요. 조명을 거꾸로 역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그러니까 광원을, 조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트 포스는 이제 현재 장면으로부터,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은 현재 장면으로부터 조도를 계산하고, 라이트 캐시는 광원으로부터 쏘아진 포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광원을 계산해요. 조금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리디언스 맵이에요. 이리디언스 맵의 옵션을 보면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맥시멈 레이스가 뭐냐면 최대 품질이란 뜻이에요. 미니멈 레이스가 최소 품질이란 뜻입니다. 0으로 돼 있잖아요. 0이 최대 품질입니다. 렌더링된 결과물과 내가 계산된 결과물의 품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0이 품질이 똑같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을 주면 내가 렌더링한 계산된 이 값의 절반 정도의 품질만 쓰겠다는 뜻이 돼요. 마이너스 2 그러면 4분의 1 정도의 품질만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렌더링 타임이 빨라지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베리 하이죠? 지금 드래프트로 났습니다. 아니, 로우로 났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레이스가 마이너스 3, 맥시멈 레이스가 마이너스 2. 즉, 렌더링된 결과물의
4분의 1 되는 품질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나중에 이거 영역을 계산할 텐데 그때 얼마만한 품질로 계산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항목은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영역당 몇 개의 입자를 계산할 거냐 이 얘기예요. 단위 면적당 몇 개의 입자를 계산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 미디움으로 로우로 놓으면 서브 디바이스가 40개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베리 하이로 놓으면 90개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럼 품질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브 디바이스는 품질이란 뜻이에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서브 디바이스는 품질입니다. 내가 품질을 높이고 싶어요. 그럼 서브 디바이스 값을 올리면 돼요. 내가 품질을 좀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서브 디바이스 값을 낮추면 됩니다. 자, 렌더링을 직접 해보죠. 자, 렌더링. 그러면 여기 패스 1번 들어가죠. 네, 저 패스 여기 조금만 해서 그렇구나. 다시 렌더링. 라이트 캐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세컨드리에 대한 라이트 캐시를 지금 계산하고 있고, 품질이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 다음 패스 1 오브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리디언스 맵을 보정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하고 보정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렌더링 된 결과물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라이트 캐시가 있습니다. 라이트 캐시가 지금 세컨드리 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서브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2000개죠? 네, 2000개의 빛을 추적해라. 2000개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계산하는 샘플의 크기가 0.01이란 뜻입니다.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낮아질 걸 볼 수 있어요. 미디움일 땐 1000개를, 그리고 크기가 0.03으로 조금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트레이스가 있어요. 2번만 추적해라 이 얘기입니다. 빛이 사물에 나왔어요. 첫 번째로 반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맥시멈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6번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죠. 빛이 사물에 닿아서 또 닿고 이렇게 해서 6번을 계산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바로 레이 트레이스 기능입니다. 요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지금 본 게 미디움이에요. 요 부분만 바꿔서 보자고요. 요 부분만. 퀄리티를 올려보죠. 베리 하이로 놓고, 그리고 렌더. 그러면, 자, 어떤가요?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왼쪽이 퀄리티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도, 그 다음에 이런 안티알리싱도 훨씬 더 품질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앰비언트가 뭐냐면 빛이 들지 않는 그림자를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사물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옵니다. 그럼 빛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단 부위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앰비언트라고 하는데, 이 앰비언트에 대한 값입니다. 얘를 체크하고 렌더링하면 이 부분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으로 가볼까요?
그림자가 들어가요. 그림자가. 그래서 그림자가 들어가서 조금 품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올려놨다.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서 경계가 좀 드러나게 돼요. 보세요. 지금은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끈 상태. 경계가 흐릿하죠.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보면 모든 오브젝트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가 렌더링을 하면 그것까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하면 모든 객체의 그림자가 강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경계가 조금 더 잘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사물에는 그림자 부분이 잘 보이는데 실제로 렌더링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쟤를 체크해 놓고 해야 음영이진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서 우리 눈에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렌더링 위치를 바꿔서 보면 그냥 여기로 가죠. 라디어스는 그림자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20만큼 범위가 넓어져요. 그림자가 더 이렇게 이 위에 지금 보이시나요? 그림자 넓어진 거? 그림자가 확 넓어집니다. 자, 아까처럼 5만 해볼까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흐릿해져요. 여기 그림자가 좀 작아진 거 보이시죠? 그림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라디어스는 그림자의 크기고요. 어컬루전 어마운트라고 하는데 이 값은 이 그림자의 진하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림자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올리고 값을 키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농도가 진해지니까 이게 조금 더 표현이 잘 되는 거죠. 0.5 그리고 다시 렌더. 자, 그래서 요걸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500이 500, 그 다음에 make 그룹, 다시 라인 100mm, 그 다음에 100mm. 자,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를 만들 건데요. Shift 키 누르고 제가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그냥 푸시 앤 풀 10mm, 옵셋 2mm, 푸시 앤 풀.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역시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재질을 불러올 건데요. 메탈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메탈을 불러올 겁니다. 얘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미리 이렇게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빛이 모이는 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걸 커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커스틱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 커스틱 효과가 넓은 범위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좁은 범위만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반지름 10mm짜리죠? 네. 그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린 겁니다. 얘를 표현하려면 일단 선라이트를 꺼야 됩니다. 선라이트 꺼주세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여기 커스틱을 체크해 줍니다. 커스틱 체크하고 자 보시면 서치 디스턴스 범위예요. 얼마나 넓은 범위를 그러니까 얘가 부딪혀서 얼마나 넓은 범위까지 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얘를 조금만 넓혀 볼까요? 50mm라고 했어요. 자 렌더링. 얘가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 범위 자체가 작으니까 무시하면 좋고요. 그 다음 맥시멈 포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자의 개수예요. 입자의 개수를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톤이라는 건 빛의 입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맥시멈 포톤 그러면 빛 입자의 개수를 60개로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600개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사실인 거죠. 렌더링도 느려지겠죠. 60개 계산하던 거 600개 계산하려니까 렌더링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덴시티, 맥시멈 덴시티,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진해지겠죠. 얘가 더 많이 반사를 하겠죠. 자, 이 값이 없어도 충분히 효과는 나옵니다. 그 다음 멀티플러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색입니다. 기본값은 1이에요. 지금 제가 가장 디폴트 값으로 초기 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주 흐릿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릿하게 나옵니다. 농도를 멀티플러를 세게 해주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 엘리먼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노이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온되어 있을 거예요. 디노이저란 얘기는 노이즈 제거하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나면 지글지글한 이런 노이즈를 얘가 한 번 더 제거를 해줍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맨 끝에 얘가 디노이즈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디노이저 옵션입니다.